이야키 역사 세 번째 강의입니다. 1920년대의 식민 통치. 어떤 남성이 서있죠.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회유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문화 통치라는 새로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1920년대가 되면 군부에 의한 강압 통치, 무단 통치에서 민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문화 통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치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통치 방식이 어떠했기 때문에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을 겁니다. 식민지 일본의 통치 중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조선인들의 사고와 정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었는데요. 조선인 스스로 내부적으로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작업과 조선인 내부에서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죠. 이러한 분열 정책과 민족의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씨앗들은 주로 1920년대 문화통치라는 이름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6페이지입니다. 허울뿐인 문화통치가 시행되었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것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태였었는데요. 당연히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그 해법으로 민주주의의 확대가 대안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군비 축소 논의가 이루어진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가 주창이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라라는 윌슨의 원칙이었는데요. 이는 식민지 국가에게 아주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었고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약소국의 해방을 지원하게 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에 대한 가능성을 고양받게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이쇼 천황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일본 역시 민주주의적인 기본적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선거제와 의회정치, 외형적인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식민지 통치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조선 식민 통치를 1910년도와 같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서 조선인들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은 가능한 국제사회의 표준인 민주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유지했어야 됐었고요. 식민지를 통치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과 식민지인들의 내부 반발을 약화시키고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내야 됐었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사이토 총독은 문화통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자율적인 통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에 통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왜 이것을 속임수 혹은 허울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강압적 무단 통치가 3.1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을 통치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고요. 무단 통치로서는 더 이상 조선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 통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본 내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통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는 우선 헌병경찰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보통경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군대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문민통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죠. 한국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조선인들도 근대국가의 기본이 되는 보통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선언이었고요. 한글신문 간행을 허용해 줍니다. 근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사의 자유,
허용을 해줍니다. 군인 총독에서 문관 총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법적 규정도 개편이 됩니다. 문화통치의 내용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혁신적인 변화였는데요. 그 실상은 그랬는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의 실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죠. 총독은 이제 문관이 총독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실제로 총독이 되었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문관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육해군 대장 출신들이었고요. 법적으로만 변화했지 실질적으로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20년대가 되면서 헌병경찰제도 폐지하고요. 법적으로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하도록 만들고 교원과 관리의 칼 착용 금지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봐서는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울번인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통치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만평 그림인데요. 그 시대에 나왔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둘러치나 메어치나 헌병의 혹독함이나 수사의 혹독함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 드라마를 자주 볼 텐데요.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순사들이었죠. 특히 조선인 순사들이 더 악랄하게 괴롭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친일파 인물들이죠. 그래서 순사라고 하는 것이 즉 보통경찰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일본의 의지 표명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지만 앞에서 봤듯이 헌병경찰이나 순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경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와 경찰관의 숫자만 늘어났다는 거, 그것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악법이 폐지가 됩니다. 직결처분권이 약화되고요. 태형령이 폐지가 되죠. 태형령 별표 쳐둡니다. 태형령은 1910년대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법령이라 그랬죠. 시대를 묻는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태형령이 없어지고 사회적 악법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1920년대에는 보다 건강한 근대국가, 문명국가로 발전해가고 조선 식민지의 삶 역시 개선이 되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지는데요. 별표 쳐둡니다.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은 일본 내부에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었죠. 일본 내부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국민들을 혹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령인데요. 사회주의 사상을 딱 겨냥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해석을 보면 되게 모호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의 법입니다. 이 법안을 조선에 그대로 옮겨와서 적용시키는데요. 독립운동가들과 일본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일상을 규제하는 법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1920년대에는 보다 개선된 조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더 세련된 형태로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이 확대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교육의 전체적인 규모는 확대가 됩니다. 초등교육 시설들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져 가고요. 국민학교가 설립이 되죠. 고등교육의 기회도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데요. 실제로 취약률은 저조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실업교육 중심의 교육을 시행했다라는 것은 1910년대에 시행했던
우미나 교육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가고 강화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민족 교육에 의해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교육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교육이 확대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소수의 친일 협력자들의 자제들이었고요. 민족 스스로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학 설립운동들은 일본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되고 차단되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일본은 결코 조선인들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의사는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글신문 간행이 허용이 됩니다. 1910년대에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다 침해받고 있었죠. 국제사회가 봤을 때 일본은 영락없는 독재국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재국가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10년대는 대부분 비밀 결사 조직의 움직임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갔고요. 그 중심에는 언론인들의 역할과 신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무대로 끌어들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눈에 보이는 듯한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검열과 삭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자의적으로 검열해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일본 총독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돈과 권력을 일본에 협력하거나 친일적인 언론에게 부여함으로써 민족의 여론들을 분열시키고 친일 언론을 길러내는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단체 결성 여부 역시 비슷했죠. 비밀 결사 조직들을 공개 조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감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고요. 강제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들을 길들였고요.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친일적이고 협력적인 사람들을 길러내서 민족 내부의 독립운동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는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통치가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식민통치를 쉽게 하려는 민족의 이간책에 불과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총독은 사이토 총독이었는데요. 특기가 일구이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겉으로 드러내는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죠. 문명국가의 모습을 지향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린 측면들이 강하죠. 그의 목적은 사실은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 내부를 분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쓰러지게 만들겠다는 의지였던 것이죠. 그의 비밀문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친일 인물들을 골라서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핵심에 친일파를 앉힌 후에 어용화하겠다. 그리고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일 인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친일 민간인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원조를 지원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친일 지식인들을 길러내겠다. 이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조선 통치의 방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3대 사이토 총독은 말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학습과제입니다. 일본의 민족 분열 정책은 성공한 것일까? 1920년대에 민족 분열 정책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되어졌고요. 친일파들이 다량으로 양산이 되었죠.
친일파의 청산 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일본의 민족 분열 정책으로부터 충분히 극복되어진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